방금 소개받은 장한결이라고 합니다. 굳이 이제 따지자면은 제야 부도지 연구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도지를 처음 접한 거는 92년도에 제가 부도지를 처음 만났어요. 비인가 대학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에 교재가 있었는데 그 교재에 부도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20대였는데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세상에 이런 게 뭐지? 사실 이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청도경을 벌써 고등학교 때 외웠고 한당곡이라든지 아시잖아요. 약간 이제 80년대가 그런 전성기였어요. 92년도에 이제 그 부도지를 그 교재에서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부도지 책이 제가 알기로는 절판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한 95년도쯤에 이거를 이제 재본한 책이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이런 게 있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부도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부도지의 의의와 가치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부도지는 아마 잘들 아실 텐데 징심록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파트입니다. 징심록은 상교 오지 5개의 그 글이 있고 중교 오지, 하교 오지 마지막에 이제 금척지라는 게 추가가 되면서 16개의 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은 상교는 좀 형이사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도지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 음심지, 음이라고 하는 거는 율려하고 연관이 됩니다. 부도지에 보면은 율려라는 개념이 나중에 이제 음향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하고 성조 그런 개념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리 음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역시지라고 하는 게 되어 있는데 딱 봐도 이거는 어떤 역법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천웅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환웅천왕이 천웅지도를 닦았다. 그리고 나중에 이 천웅지도에 반대해서 요가 제왕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천웅지라고 하는 거는 그 천웅지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고 성신지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천문학 추측입니다. 이거는 현재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만약에 원본을 발견한다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부도지까지 해서 상교오지 그리고 하교를 보시면은 농상지는 이제 농사짓고 뭐 누에치고 이런 거죠.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인지는 도자기 빚고 질그릇 만들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쪽으로 가면은 형이하학적인 게 되고 나머지 3개는 미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목조차 알지를 못한다. 그리고 중교오지는 이제 사해지는 딱 봐도 요거는 질이다. 이런 걸 아실 수가 있고 개불지는 개불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부도지에도요. 개불의 의식을 닦았다 이래요. 어떤 그 신성한 의식, 뭐 요즘으로 말하면 굿 또는 뭐 천재 뭐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 물명지는 이제 말 그대로 만물학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과학지는 음악, 의학지는 의학 이렇게 이제 15개에다가 요거를 이제 지으신 분은 박재상 선생님이고 마지막에 이제 박재상 선생님의 아들이 박문량공 백결 선생이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는 분이 금척지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6개의 지가 구성되어 있는 징심록이라는 거기에 하나의 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징심록을 지으신 분은 박재상 공이고 신라 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계셨던 분이고 내무랑에서 물주왕 시대 그리고 이분은 박혁거세의 그 직계 후손입니다. 보문전 태학사로 있을 때 보문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보물 문서 그러니까 신라의 어떤 보물이 되는 그런 문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뭐 국립사고 이런 게 되겠죠. 거기에 태학사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교수님 같은 그런 직책으로 계실 때 신라에 비장되어 오던 국가 문서와 본인 집안의 이 박씨 집안에 이제 내려오는 그 가문의 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연상되는 게 있죠. 조선시대 때 이맥이라는 분이 태백일사를
이제 지으셨는데 이맥도 조선 왕조 때 찬수관으로 계시다가 괴산에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책도 보고 요걸 가지고 이제 태백일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을 지었다와 같이 보문전에 태학사로 있으면서 국가의 문서와 본인의 가문에 있는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은 책이 징심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랑주의 간이었다 했는데 지금의 이제 경남 양산이 삼량주였다 그래서 징심원을 복원을 시켜놨어요. 이분과 관련된 이런 유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흔적이 울산, 양산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시술령이 있는데 여기가 이 박제상공이 일본에 왕자를 구하러 가서 세 모녀가 이곳에서 망부석이 됐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망부석이라는 글자도 쓰여져 있고 신모사지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역시 울주군에 있는데요. 치산서원이라고 박제상공이 충절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박제상공을 모신 어떤 그런 이제 서원입니다. 두 분 부부가 이렇게 모셔져 있고요. 그리고 양산시에서 잘 복원을 해놨더라고요. 삼량주가 양산이고 거기에 태수로 계셨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계실 적에 징심원을 만드셨어요. 징심이라는 단어가 박제상공을 좀 뭐랄까요 상징한다고 해야 될까? 마음을 맑게 한다 이런 어떤 그런 연장선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심원을 복원을 해놨고 이분과 관련된 그런 이제 공원처럼 조성을 해놨어요. 한번 양산에 가실 일이 있으면 여기를 방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산서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이제 안내문 같은 것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부도지나 징심록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양산시에서 복원을 해놓으면서 부도지를 이분이 이제 지었다. 이 내용을 여기다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심 참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도지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상공은 영해박씨의 시조입니다. 영해는 지금의 영덕군에 있어요. 이분들의 이제 이 일족이 영해군에 살고 있었어요. 영해박씨니까. 근데 이분을 서울로 이렇게 불러 올리신 분이 세종대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부도지를 세상에 공개한 박금씨의 주장이에요. 세종대왕이 이 영해박씨를 우대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박금씨에 따르면 왜 우대를 해줬냐? 박제상공의 후손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징심록을 간직한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의 왕건이라든지 신라에서도 이 영해박씨 일족을 굉장히 나라의 원로 가문으로 우대를 해줬다는 얘기를 박금씨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도 영해박씨의 종가와 차가를 성균관 옆으로 이사시켜서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궁궐 출입도 자유롭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불러가지고 징심록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도 징심록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하고 아들 문종, 단종 때까지 영해박씨들이 관직에 보여요. 그런데 단종 때 사건이 벌어지죠.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세조가 수양대군이 단종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영해박씨는 단종 편이겠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강원도 김하군으로 들어갑니다. 김하는 지금의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철원하고 딱 이렇게 붙어 있는데 철원에 또 김하읍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가면은 부은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9명의 은자. 그래서 여기 서울에서부터 이 김하로다가 9명의 충신들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같이 가신 분이 김시습, 조상치 이 두 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7분이 영해박씨입니다. 박도, 박제, 박효선, 박천손, 박계손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7분이 영해박씨예요. 처음에 징심록은 누가 가지고 왔냐? 운와 박효손이라는 분이 징심록을 챙겨갔다. 운와 박효손은 단종 때 형조판서를 역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쯤 되겠죠. 그래서 이분 집에 징심록이 있었고 이것을 김시습 선생이 이때 운하 박효손 공에게서 이 징심록을 얻어보고 징심록 축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독후감이죠. 독후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영해박씨의 가문에 전해 내려옵니다. 박금씨가 이제 그 내용도 공개를 했고요. 그 집에 있다가 박계손이라고 하는 동생이에요.
이 박계손 이분은 단종 때 병조 판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단종 때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하신 분이 이제 간 거죠. 이분의 아들 박훈이라는 분이 이걸 가지고 더 위로다가 올라갑니다. 여기 원산 위에 보면은 함경도 문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대동여 지도를 보니까 문천에 울릉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박훈이라는 분이 징식록을 챙겨가지고 이 일족이, 그러니까 한 명이 간 게 아니겠죠. 이제 가족이 가니까 일족이 이곳 울릉산 쪽으로 가셔서 여기서 이제 대대로 지방 유림이 됩니다. 중앙정부로는 많이 출세를 안 하신 것 같고, 여기서 유림으로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이거를 이제 세상에 공개하신 이 박금 씨라는 분이 이쪽 후손이에요. 그래서 박금 씨는 영해박 씨 55세 손이고, 원래 본명은 박재익이라는 분입니다. 호는 금당이고 이름을 나중에 금이라고 이렇게 개명을 해서 세상에는 박금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천에서 태어나셨고 정규급은 받지 않고 가학을 익혔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삼신궤에다가 이제 징식록을 넣고 있었는데, 그 어릴 때부터 그거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보고 이거를 공부를 해서 징식록을 보셨다. 1924년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사회부 기자까지 되시고, 31년도에 37세 되실 때 만보산 사건을 취재를 해서 동아일보에 이제 게재를 하면서, 요게 굉장한 그 사건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선 농부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농부와 중국의 농부들끼리 충돌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이제 일본이 빌미로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이 박금 씨가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그 일본의 침략 야욕을 꺾었다. 그래서 당시에 중국의 국민당 정부의 장개석 주석이 박금 씨에게 옷도 하사하고 친필 편지도 주고, 이걸로다가 이제 기자로서 세상의 이름을 알리게 되셨고, 1934년에는 동아일보를 퇴사를 하고 고향인 문천의 금호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금호 종합 이학원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연구하는 뭐 그런 기관이었던 거예요. 우리 김광인 교수님과 같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걸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발발을 해서 문천의 여기 금호이학원, 속칭 양산댁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양산댁이라고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안타깝게도 징식록 원본을 두고 남쪽으로 급하게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서는 마지막 희망은 여기 어딘가에 원본이 불타지 않고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하나를 갖고 있는 거죠. 내려오셔가지고 울산의 피난처에서 어린 시절부터도 보시고 금호 이학원에 계실 때도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이 징식록 중에 다는 못하더라도 부도지를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을 하십니다. 1년 동안 복원을 해서 1953년도에 세상에 이것을 공개를 하면서, 나중에 원본이 발견되거든, 원본을 찾거든 이거를 고쳐라. 그러나 큰 뜻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 뭐 작은 세세한 거, 토시 같은 거는 이제 잘못될 수 있지만 큰 뜻은 내가 훼손하지 않았다. 1953년 전쟁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식으로 출판을 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고, 프린트를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전부였겠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에 이 부도지의 존재를 알고 있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가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1986년도에 김은수라고 하는 분이 부도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걸 주회를 합니다. 주회를 해서 세상에 공개를 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에 조금씩 이게 알려졌어요. 이러한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부도지라고 하는 이 책은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원문도 없고 옛날에 뭐 이런 책이 있었다라는 기록조차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부도지를 연구를 해보면 이건 개인의 창작물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영해박 씨 문중에 이 문중에서 비전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말살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조가 수서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안전하고,
또 일제강점기에도 이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박금 씨가 일제시대 때 동아일보 기자를 하시면서 부도지를 좀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에 이거를 게재를 하자. 내가 원고는 내가 쓰겠다. 근데 편집장이 이거는 일제한테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잘못하면 탄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편집장이 반대를 해서 무산되었다는 그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90 몇 년도에 출판사에서 판권을 사서 지금까지도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이 부도지를 연구를 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알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무속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무속인은 자기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신을 모시세요? 그랬더니 마고 할미를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도지라는 책이 있는데 아시냐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서 보내줬어요. 이거를 알아야 당신이 어떤 신을 모시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를 좀 보시라.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이제 만났는데, 책은 받았는데 너무 어렵다 이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었어요. 복잡하고 문체도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결심을 한 게, 그러면 쉽게 내가 써주리라. 제목도 그렇게 썼어요. 쉽게 읽는 부도지. 한 손바닥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이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갑자기 제가 한가해졌어요. 시간도 많고. 코로나 때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는 뭐 누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뭐 경제적으로야 뭐 어떨지 모르지만 시간적으로는 널널하니까,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이제 부도지를 이렇게 알리게 됐습니다.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책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다. 영상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한 게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고, 구독, 좋아요. 뭐 구독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충실하게는 못하고 있는데, 천도경도 하고, 단종비각은 뭐냐면은, 단종비각에 글을 지으신 분이 탄어 스님이에요. 태백산에 단종비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글을 지으신 분이 탄어 스님인데, 탄어 스님 하면 조금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예언으로 유명하시단 말이에요, 이분이. 근데 단종비각에 탄어 스님이 예언을 넣어놨어요. 불원지 장래,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영토가 북쪽으로 수만리를 넓어지고 동쪽으로 수천리를 넓어집니다. 거기에 이 비각에 써 있어요. 뒤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 있어서 비각, 집 안에다가 넣어놔서 문을 딱 닫아 놓으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태백산에 오시면은 이 단종비각을 보시고 앞으로 우리나라 영토가 넓어진단다, 이 말씀도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지라는 이 이름을 먼저 이렇게 뜯어보면은, 부는 부합하다, 완전히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도는 아시다시피 도시예요. 시티. 좀 더 내용을 펼쳐보자면 무엇과 부합하냐? 하늘과 부합한다. 그리고 우리가 천부경이라는 경전이 있잖아요. 하늘과 완전히 부합하는 그런 경전이다. 그리고 이런 도시, 나라. 그래서 이것은 신시와 통합니다. 하늘의 뜻과 완전하게 부합하는 도시. 그래서 이거를 펼쳐보면 천부도시, 하늘과 완전히 부합되는 도시다. 부도지의 주인공이 누구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부도지를 처음에 이렇게 뭐 공부를 해야 될까?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마고라는 존재에 굉장히 매료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도지의 책 제목은 부도지예요. 부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부도지의 주인공이 있다면 저는 부도를 건설한 임검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고성 이야기도 아주 정말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부도지는 박재상공이 지으신 부도지는 임검씨가 만드신 부도를 설명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앞으로 우리 연구의 영역을 좀 넓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부도지에는 두 개의 이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향은 마고성이죠. 그리고 이 마고성을 본따서 인간 세상에 구현한 두 번째의 이상향이 있습니다.
바로 임검씨가 만든 부도입니다. 2개의 이상향이 있고요. 또 2개의 변고가 있어요. 변고. 어떤 사건. 마고성에서는 오미의 변이 있더라. 그래서 마고성에 살던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젖을 먹고 살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땅에서 젖이 나왔다? 그걸 먹고 살았다? 바로 땅이 어머니라는 것이요. 그리고 젖을 먹었다. 아직 애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식을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고성에서 나와서 먹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포도를 먹고, 그걸 갖다가 이제 오미의 변이다. 포도를 먹고 5가지의 맛을 알게 되었다. 잠시 뒤에 조금 설명을 더 하도록 하고요. 그러한 사건으로 이 마고성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부도는 오행의 변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오행의 변을 일으킨 사람은 우리가 요임금이라고 알고 있는 요예요. 요라는 글자를 놓고 보면은 땅을 갈라서 어지럽게 하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라고 하는 인물이 중국에서는 요순시대,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미화를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도지는 요는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계자가 된 순이라고 하는 인물도 아주 그러니까 중국의 기록과는 정반대로 나옵니다. 근데 요가 만든 사건이 오행의 변. 그래서 부도에 반대되는 당도를 만들고, 당나라 할 때 당자거든요. 근데 그 당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당돌하다, 황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제 요임금이고, 요임금이 3가지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첫째,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 목화토금수.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 철학의 기본이에요. 근데 부도지는 오행을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은 유호씨가 얘기를 해요. 유호씨는 누구냐면은 순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임검씨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임검씨가 저 요가 저런 잘못된 짓을 행하고 있으니 가서 저거 바로 잡아줘라. 누굴 데리고 가냐면 이 아들 순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요가 순을 2딸로 하여금 포섭을 해요. 그래서 순이 요에게 넘어가요.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요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유호씨가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알려줍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은 부도지에서 주창하는 거는 뭐냐? 부도지에서 주창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사원소설입니다. 불교도 4대가 뭐예요? 지수화풍, 땅, 물, 불, 바람. 서양에서도 물, 불, 바람, 흙. 제오원소 영화 보셨죠?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네원소인데 물, 불, 바람, 흙이다. 우리나라도 그랬다는 것을 부도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요라는 인물이 오행을 만들었다.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천웅지도라고 있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도예요. 천웅지도가 환웅천왕이 만든 도예요. 근데 거기에 반대해서 제왕지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만 봐도 알겠죠. 제왕. 부도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멋대로 땅을 가르고 제후를 임명하고 조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벌써 이제 정복하고 지배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잘못으로 잘못된 역법을 만들었다. 제대로 된 역법은 부도, 단군조선에 있는 역법인데, 단군조선에 대한 역법을 유호씨가 설명을 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년이 우리는 12달이잖아요. 근데 1년이 13달이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서 우리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개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한 달이 28일, 1년이 13달이다. 제야학자들 중에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서울에 어디서 이제 민족단체에 갔다가 어떤 분이 자기가 쓴 책이라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제목이 마고력이에요. 출판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실 수가 있는데, 그 책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봤더니 너무 이제 놀라운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부도지에 유호씨가 요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우리 단군조선의 역법은 이러한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늘의 이치와 맞아 라고 하면서 하는 그걸 바탕으로 달력을 만들었어요.
아주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몇 달을 있다가 나옵니까, 아기가? 10달을 있다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서양의 양력으로 해도 날짜가 안 맞아요. 서양 사람들은 실제로 9달 있다가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음력으로 해도 10달이 안 돼요. 근데 왜 우리 조상님들은 10달이라 그랬을까? 날짜 계산을 잘못했나? 근데 28일 곱하기 10 하면 280일이죠.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어저께가 하지인데 하지하고 반대되는 것이 동지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동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하나가 있어요. 특히 절에서는 백중이죠. 백중을 보면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없애면은 해가 가운데 온다는 말이에요. 백중이 언제냐면은 음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1년을 13달로다가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7월 15일이 하지에 오더라. 이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옛날에 부도 시대의 역법으로 보면 7월 15일이 하지이자 곧 백중이었다. 근데 이제 이거 음력으로 바뀌고 하면서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7월 15일을 기념하던 거를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백중으로 가고 하지는 그냥 하지로다가 이게 분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야학계에서는 현재 이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시더라. 이 마고성에서 이 오미의 변으로 인해가지고 출성을 하게 되었고, 인간이 4종족이 남겨져요. 황궁씨, 백소씨, 흑소씨, 청궁씨. 굳이 따지자면은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또 하나의 약간 푸르딩딩한 종족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푸르딩딩한 종족이 있었나? 이렇게 보니까는 재밌는 거는 인도의 옛날 그림을 보면 사람을 다 퍼렇게 그려놨어요. 마고성에서 나와가지고 황궁씨, 유인씨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디서 들어봤던 분들이 나오는 거죠. 환인씨, 환은씨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임검씨가 등장합니다. 그럼 임검씨는 과연 누구냐? 임검씨를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왕검으로 보는 거죠. 단군 왕검하고 단군 임검하고 이것을 이제 같은 계열로다가 이렇게 본다. 그리고 임검씨 다음에 두 분이 더 나옵니다. 부르씨가 나오고, 부르씨는 판단보기에도 보면은 제2대 단군이 부르죠. 쭉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47대가 나오는데, 부도지는 부르씨 다음에 음루씨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음루씨에 대한 내용이 47대 고열가 단군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음루씨는 40대 고열가 단군이다 라고 보는 입장인데, 어떤 분은 이제 음루씨는 3대 가륵 단군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뭐 어떤 주장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씨와 음루씨를 거쳐서 이 마고성에서부터 천부라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음루씨가 천부를 봉쇄해버립니다. 밝은 단에, 명지의 단에 천부를 묻어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이게 음루씨에 대한 기록이에요. 판단고기에 47대 고열가 단군의 기록하고 너무 흡사하죠. 3월의 어느 날 오가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대들이 나라를 다스리시오 하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죠.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천부, 천부인, 천부삼인이 여기서 계속 옵니다. 계속 천부를 전했다, 천부삼인을 전했다, 천부인을 전했다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음루씨가 더 이상 전하지 않고 묻어버렸다. 천부가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박혁거세라는 분이 나타나서 내가 부도를 재건하리라 해가지고 소부도를 만듭니다. 태백산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태백산이 강원도 태백산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 소부도를 만들고, 이제 천부는 없잖아요. 금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금척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묻어버리죠. 당나라가 야 너희 나라에 뭐 금척이라는 게 있다며 줘봐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묻어버렸다. 그때 진평왕 때. 근데 재밌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어요. 경주에 가면은 금척리 고분군이 있어요. 수십 개의 고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어딘가에 금척을 묻어놨다. 동네 이름도 금척리고. 근데 이제 이걸 발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사 지내면서 본격적으로 발굴하겠다. 일제강점기에도 여기를 팔라고 했었대요. 근데 며칠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완전히 홍수가 되고 이래가지고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이 금척을 지금 발굴하겠다고. 근데 김시습이 지은 징식록 추기에 보면은 금척이 한 20cm 되는 자예요.
거기에 뭐 별자리도 새겨져 있고 뭐 어떻게 생겼다 막 그런 게 나오는데 길이는 한 20cm 정도. 그런 금자가 나오면 대박인데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세계 건설의 꿈이 우리 민족의 무의식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민족은 제가 유튜브에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완벽해지려는 강박이 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고 세계가 막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 스스로는 정작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 멀었다. 더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좀 강박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외국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단군사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의 시작이 이상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나 저기 이상세계 만들고 싶어. 하느님께서 가서 네가 꿈꾸는 이상세계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첫 시작은 이상세계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단권사화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 부도지에 와가지고는 이것이 더 구체화됩니다. 마고성이라는 이상세계, 또 부도라는 이상세계, 또 신라의 박역거세가 만든 이 소부도라는 또 이상세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처님도 불국토를 여기다 만들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부처님은 제가 불교를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는 현실 세계에 관심이 없는 종교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위해서 집을 나오셨죠. 이웃나라로 갑니다. 마가다국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빈비사라 왕이 지나가다가 부처님한테 제안을 해요. 왕자여, 우리나라를 같이 다스리자. 싫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제안을 좀 덜했나 보다. 우리나라를 통째로 줄 테니 이거를 다스려라. 그때 이제 석가모니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모든 고통을 면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 나중에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한테 지휘를 해가지고 중림정사라든지 그런 정사를 막 만들어주고 불교 신자가 되죠.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국토를 만들고 싶으셨으면 왕자잖아요.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상을 실현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불교는 현실 세계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권력자하고 부딪힐 일이 전혀 없어요. 현실 세계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수행하고 해탈의 세상, 그 세상만 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 세계에 사실은 관심이 없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사상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법통왕, 진흥왕 이런 분들은 뭐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불국토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왕건도 스스로를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궁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유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여기다가 요순시대를 그냥 만들겠다.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저 북쪽의 김일성은 사회주의 이상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민족의 꿈속에는 이상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좋게 말하면 꿈이고 좋게 말하면 영혼이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자면 콤플렉스, 강박이 있다. 그게 무의식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불쑥불쑥 나온다.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이런 걸로다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상세계를 만들 설계도와 재료는 뭐였냐? 천부와 홍익인간이었어요. 근데 설계도를 잃어버렸어요. 어느 틈엔가. 천부도 잃어버리고 다 땅에 묻어버리고 홍익인간도 어디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들어오면 아 이거로 만들어보자. 유교가 들어오면 아 이거로 만들어보자.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이거로 만들어보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이거로 만들어보자. 그 무의식을 관통하고 있는 우리 한민족을 움직이는 원동력, 완벽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강박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민족의 이런 고대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부도지의 가치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부도지에는 많은 가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마고성에서 유래한 가치고 두 번째는 부도에서 유래한 가치입니다. 마고성에서 유래한 가치는 인간의 의식 차원에서 현대 인류의 집단 무의식의 대안이 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핵심 정보가 마고성에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부도지를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앞부분을 막 보잖아요. 그러다가 뒷부분의 부도를 보면서 처음에 이제 마고성을 볼 때보다 더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도지에서의 부도에 대한 그 부분은 환단국이라든지 어떤 책을 보더라도 단군조선에 대해서 이보다 더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근데 그 기술된 내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부도에는 현실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통일 이후에 한반도와 만주라든지 이런 한반도 일대를 어떻게 구상하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한 설계도를 다 그려놓으셨다. 요렇게만 해라. 그러면 우리 한민족도 번영을 할 것이고 인류도 번영을 할 것이다 라고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구체적이고 그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지의 가치로 정리를 하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마고성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칼 융이 한 말인데요. 신화는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 인간의 무의식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신화는 곧 인간의 무의식을 상징한다.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는 그 개념을 주장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화는 콤플렉스를 비유적인 형태로 구체화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상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구체화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콤플렉스와 신화는 같은 거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신화는 무의식을 상징하고 집단 무의식은 문명으로 구체화된다. 문명으로 나타낸다. 이 문명은 어떤 집단 무의식이 만들었는가를 우리는 추적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끄르게 패턴이라고 요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건 의식이고 요거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식의 에너지 패턴, 예를 들어가지고 분노라는 의식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패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작자에 의해서 어떤 그 인간에 의해서 A와 B와 C는 관찰 가능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요게 이제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나오거든요. 의식의 에너지 패턴이 사건을 만든다. 이걸 확장시켜보면 집단 무의식이 문명을 만든다.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신화가 뭐겠는가? 이거는 에덴 신화라고 해도 이의를 제시할 분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현대 문명은 에덴 신화가 만든다. 이 현대 문명의 끝을 들어가다 보면 에덴 신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덴 신화를 관통하는 의식은 어떤 의식이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신이 있고 이 인간을 신이 만듭니다. 바로 창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신은 창조주가 되고 인간은 피조물이 됩니다. 신은 주인이 되고, 그래서 주님 하잖아요. 주님. 인간은 종이 됩니다. 그래서 주종 관계예요. 에덴 신화를 관통하는 의식은 신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다는 별개의 존재라는 이 의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다가 이제 신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대신에 나머지는 너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 완전히 당근과 채찍인 거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악으로 분별하는 의식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인간은 여기에 대한 죄를 짓게 되고 신은 벌을 내리게 되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선택권. 죄를 짓고 낙원에서 나갑니다. 이거를 이제 신락원이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거는 누가 결정을 하는가? 결정권을 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인간은 속죄를 해야 되고요. 원죄라는 개념도 생기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 생활권에서는 죄의식에 대한 이것이 큰 숙제입니다. 죄의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면은 죄사함을 받으라고 해요. 이 원류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 원류는 이제 유대교가 가지고 있잖아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너무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속죄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속죄양. 그게 이제 뭐냐면 너무 내가 죄가 많은 거예요. 죄를 속죄를 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 이 양에게 내 죄를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양을 죽입니다. 이게 속죄양이에요. 지금도 그 풍습이 있습니다. 유대교에. 근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양이 닭으로 바뀝니다. 죄의식에 물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래서 이 죄의식을
해소하는 그 속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내가 속죄를 했을 때 신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서 에덴이든지 천당이든지 다시 데리고 간다. 근데 여기에서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냐? 신에게 있고 메시아에게 있는 거죠. 에덴을 나가는 선택권도 신에게 있는 것이고, 다시 에덴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신에게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불교만 보더라도 모든 것은 내가 지어서 모든 것은 내가 만든다. 이게 동서양의 차이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크게 세 개의 종교로 갈라지죠. 유대교는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 이런 입장이고, 기독교는 예수가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다 시켜주시고 원죄를 다 대신해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인간의 모든 원죄를 다 내가 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라는 이 문화권에서는 원죄 개념이 사라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는 거죠. 안타까워요. 좀 예수님 좀 이제 부처님처럼 좀 앉혀놓으면 안 되나? 부처님은 심지어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계셔요. 예수님은 좀 누워 계시면 안 되나? 근데 계속 그렇게, 아무튼 이슬람교는 공식적으로 메시아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예수보다 이슬람교의 마호멧이라는 인물이 훨씬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러한 문화권이 유럽, 그다음에 남북 아메리카, 중동, 러시아, 호주 다 이 문화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지구 문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문명을 만들었고, 그렇다고 해도 전혀 가장된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지금 저렇게 헤즈볼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자기가 구원받는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무의식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의식의 메시아는 현대에 와서 어떻게 이것이 발현하는가의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은, 신화는 비유적인 형태로 구체화된다. 이거를 저는 어디서 보냐면은 헐리우드 영화의 슈퍼히어로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슈퍼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대중들은 너무 무기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계인, 쳐들어온들, 어떤 빌런이 나타난들, 민중들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이 히어로들을 기다려요. 우리를 구원해줄 누군가. 히어로가 등장을 해서 슈퍼맨이든 아이언맨이든 그 외계인을 물리쳐주고 악당을 물리쳐주고 이 세상을 구해준다. 사람은 어떤 역할입니까? 인간에게는 결정권과 선택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무의식이 투영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징어 게임 보셨죠? 굉장히 놀라운 지점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오징어 게임에 참석한 그 구성원들에게 투표를 해요.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면은 여기서 중지. 이거는 서양의 헐리우드적인 관점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징어 게임에서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는 확장이 된다. 신과 인간의 그 태초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으로, 인간과 자연으로, 또는 국가 대 국가로 이것이 계속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의 핵심은 소유와 지배다. 부종관계라는 이 관계가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신화를 관통하는 의식은 신인 분리고, 이것을 조금 철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하면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원론적인 집단 무의식이 현대 문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원론의 패턴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신과 인간의 첫 관계, 첫 생각, 첫 의식이 바로 그냥 다르다. 신과 인간은 별도다. 선과 악은 다르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나와 너는 분리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도 분리되어 있고 정신과 물질도 분리되어 있다. 정신과 물질이 분리되어 있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이원론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원론은 다르다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대립을 하게 되고, 대립을 하면서 경쟁을 하고 정복을 하고 소유와 지배를 하고 반복되는 그러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대 인류 문명의 이 역사도 이러한 패턴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서양에는 신 중심의 헤브라이즘과 인간 중심의 헬레니즘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헤브라이즘에서 신본주의 중세 시대가 나오죠. 그리고 중세 시대가 너무 신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도 신을 위해서, 인간의 왕위의
교황이 있고 급기야는 선을 넘지요. 바로 전쟁도 신을 위해서 하자. 완전히 끝에까지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르네상스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르네상스는 헬레니즘을 다시 부활시킨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인본주의라는 게 나타나서 중심을 신에게서 인간으로다가 조금 이동시킵니다. 종교혁명, 그래서 신교가 나타나고 과학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 그리고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이 반작용으로 공산주의가 나타나죠. 공산주의야말로 전형적인 이원론적 패턴을 보여요. 세상을 볼 때 세상은 가진 자 부르주아, 가지지 못한 자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나눠져 있다. 이게 공산주의의 전제 조건이에요. 가진 자는,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한다. 그러니 이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그러한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라는 거잖아요. 이원론적인 형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결국에는 93년도에 소련이 패망하면서 공산주의가 문을 닫고 자본주의라는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민지 개척의 그런 과정을 봐도 에덴 신화와 그 이후에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반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빼내가지고 젖바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신에게 얘기를 해요. 신이시여,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죽이고 거기서 살아. 근데 그게 이들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 그대로 답습이 됩니다. 백인들이 아메리카에 왔어요. 아메리카에는 이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었죠. 똑같이 합니다. 호주로 갑니다. 호주에는 그 에버리진이라는 또 원주민이 있었어요.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의 콤플렉스를 그대로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의식이 사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양의 백인 중심의 문화권에서는 그랬다. 그러면 동양에는, 동양이라고 하면 이제 한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인도하고 불교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거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유교, 불교, 도교 중에서 유교와 도교의 공통 경전이 있습니다. 유교의 경전으로 이제 사서삼경을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도교하고 공통 경전이면서 동양 의식 전반에, 동양 철학 전반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은 주역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오행을 싫어하게 됐고, 사주팔자를 싫어하게 됐고, 주역 이런 거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두도지의 사원소설을 기반으로 한 동양 철학을, 그 오행이라는 단어를 좀 빼고,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어떨까? 또 천부경의 삼수, 육수, 구수론을 바탕으로 한 동양 철학,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한 사주 철학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동양권의 가장 큰 그 의식의 그 저층에는 주역이라고 하는 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좀 연구의 결과라면 거창하고 이제 결론인데, 왜 그러냐면은 주역의 전개를 보면 태극에서 양의로, 2로, 4로, 8로, 64로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뭐 2, 4, 8, 64로 달라진다고 해서 이것이 이원론이다 이렇게는 하면은 좀 너무 비약이 되고,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어는 없는데, 주역을 해설하는 개사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사전의 의식이 모든 유교권 또 도교권을 지배를 하니까, 의식을. 그래서 개사전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첫 관계성의 시작, 첫 생각의 시작. 주역에 이제 양이 나오고, 이 양은 천지, 또 인간으로 치면 남녀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성이 어떻게 이제 확장되는가? 개사전에 천존지비, 하늘은 존귀하고 땅은 천하도다. 주역 학자들 중에는 꼭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 하시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주장과는 별개로 일반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벌써 여기에서부터 존귀하고 비천하다,
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으로 확장이 돼서 남존여비로 나타났잖아요. 유교 이상 국가를 건설하는 그러한 그 조선왕조 시대에도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남존여비 사상의 뿌리가 어디냐? 주역의 천존집이다. 바로 이 사상을 관통하는 그 기저에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 이원적인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동양권을 지배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거창하게 말하면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이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패턴을 보이는 그러한 의식이 뭐냐? 그게 바로 천부경이에요. 천부경에는 비이원성과 삼원성이 있는데, 제가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뭐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까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천부경은 비이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이원성은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가 완전히 이원성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비이원성을 가지고 있는 건 불교예요. 불교는 진짜 비이원성.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이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그리고 실제로 불이라고 해요. 둘이 아니다. 이원성을 완전히 부정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선불교로 들어가게 되면은 선사들의 이런 그 화두 있잖아요. 전부 다 비이원적입니다. 석가모니의 이론에 의하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으니까. 근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으니까 무!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 지점을 통하는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에 의하면은 600대를 넘어서는 의식이에요. 그 이원성을 초월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비이원성을 천부경은 비이원적인 것과 삼원성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불교도 삼원적인 게 있지만 사실은 비이원성에 더 가깝지 않나,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시무시. 시작과 시작이 아니라는 것이 동시에 붙어 있어요. 마친다라는 것과 마침이 아니다라는 것이 동시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부경은 비이원성으로 시작해서 비이원성으로 마치는 겁니다. 여기에 중간에 삼원성이 막 등장을 해요. 셋으로 나눠진다. 셋으로 합해진다. 육은 생하는 것이다. 구는 운하는 것이다.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거를 뜻한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무지 힘들어요. 그러나 의식화시키고 언어화시키고 도식화시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부경은 하나에서 3극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3은 셋으로 나눠지고 셋으로 다시 합해진다 그랬는데,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셋으로 나눠지면서 동시에 셋으로 합해지는 거. 그러니까 천과 지와 인으로 갈라지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로 끌고 가는 성질의 것이 중간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인 것 또는 하나 되게 하는 매개체, 같은 것이 있다. 공통분모 같은 것이 중간에 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 같은 거는 그냥 천지 하면은 그냥 끝인데, 천지, 근데 천에도 속하고 지에도 속하는 중간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양으로 할 때는 중이 되고, 부모로 할 때는 자식이 되고, 그죠? 형제로 할 때는 부모가 되고, 너와 나 할 때는 우리가 되고, 이런 사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말에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홍이 인간이잖아요. 사이 간자잖아요. 사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구나. 사이좋게, 사이가 좋아야, 이 중간자가 좋아야 하나로 통합할 수 있구나.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기가 중재를 하고, 형제가 싸우면 부모가 중재를 하고, 이 중간으로 수렴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3이 만왕말래 더 이렇게 퍼지고 해도 용변부동본, 근본은 변하지가 않으면서 마지막에 다시 하나로 수렴할 수 있는 그 지점을 나타낸 거예요. 표현을 해본 거고요. 천부경이 그래서 위대한 경전이고, 정말로 이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다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문제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게 있어야 돼요. 쉬운 게. 아이에 들여놓고 이거를 알려주는 거. 에덴 동산이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제가 보니까 세상은 스토리 세상이에요. 드라마, 영화, 웹툰,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무의식에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천부경의 비이원성과 삼원성이 스토리로 있는 게
지금까지 없었는데 두더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만다라예요. 이게 이제 티베트의 스님들이 모래 갖다가 그리는 거예요. 만다라를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이거 마고성인데?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다. 마고성은 네모난 성이다.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다. 인간의 시조가 지키고, 이 완전히 그렇잖아요. 12명의 인간의 시조가 있는데 각 인구가 불어서 3,000명까지 들어가라고, 이게 마고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너무 이제 만다라를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제 서치를 한번 해보세요. 마고성 비슷한 게 많아요. 티벳에는 뭔가 내려오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심증. 근데 또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낙원을 뜻하는 영어 단어 파라다이스 있잖아요. 파라다이스도 네모난 성이다 이런 뜻이 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무의식에 뭔가 그런 게 존재하는 듯 보여요. 이것도 어떤 무의식에서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그죠? 마고성 신화를 관통하는 의식은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과 인간의 첫 관계. 신은 인간을 출산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다고 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만들었어요. 신과 인간 사이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DNA가 전수되지 않아요. 근데 마고성에서는 출산을 하기 때문에 DNA가 전수가 됩니다. 마고성 이야기가 상세하고 친절하고 구체적이에요. 인간을 왜 낳았냐?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마고 이전에 핵심은 율려입니다. 율려에서 뭐 짐새가 생기고, 뭐 허달성과 실달성과 마고성이 생기고, 마고가 생기고, 뭐 이런 과정이 나와요. 율려는 이제 우주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주의 근본 에너지다. 이 율려가 마고성으로 와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향이 됩니다. 중간에 5음 7조 그런 거 다 건너뛰고 향이 나와요. 그래서 율여가 있는데, 마고가 궁이와 소이를 낳아서 율과 여를 맡아보게 하고, 황궁시, 백소시, 흑소시, 청궁시, 이게 최초의 인간, 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인간인데, 이분들은 음을 관장합니다. 자기 일이 있는 거예요. 일, 임무, 업무. 음은 사천인 사천여, 총 8명이에요. 남자 4명, 여자 4명. 부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에 음을 관장하는 자는 있었는데 향상을 수중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만물이 잠깐 사이에 태어나고 잠깐 사이에 사라졌다. 유지가 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마고가 향상을 수중할 존재가 필요하다 해서 사천인 사천여로 하여금 출산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여기서 인간들이 태어나고 인간들이 향상을 수중하자. 향이라고 하는 거를 맡아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향이라고 하는 거를 맡아서 관장하기 시작하자. 일을 하기 시작하자 만물이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왜 태어났어요? 마고성에서 인간은 신과 함께 마고성과 이 세상 만물을 함께 운영하는 동반자, 동업자 관계로 태어난 겁니다. 인간 출생의 이유, 그러니까 요즘 언어로 말하면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관리할 존재. 근데 이러한 의식이 단군사화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의 이상세계를 만드는 역할.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막 자연이 파괴되고 막 이러니까 인간이 문제다. 인간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뭐 댓글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함께 여기를 관리할 존재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첫 생각이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마고성 신화를 관통하는 의식은 신과 인간이 하나였다. 원래는 일체였고 합일이었다는 거. 이것이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지고 수천 년이 지나고 뭐 수만 년이 지나도 이거는 변하지 않아. 여기를 관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법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게 법이었잖아요.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해라. 마고성에서는 자제율.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부도지가 스스로 금지하되 금지하지 아니하는 법.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율이죠. 100% 자율.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미 인간이 다 받았어요. 그 권한을, 결정권을 다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택권, 결정권이 신에게 있다. 이 선택권과 결정권이 이 이후로 쭉 이어집니다. 이제 이 마고라는 존재는, 신이라는 존재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이미 너희에게 다 줬는데 알아서 해라. 자, 여기에서 이제 오미의 변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포도를 먹었다. 이 과정도 너무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워요. 저기에서 선악과를 먹은 거는 죄죠. 신을 배신한 거죠. 거역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왜 포도를 먹었냐면 부도지가 시사해 주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서도 뭐가 문제였냐면 인구가 문제예요. 인구가. 마고성에서 인구가 불어나다 보니까 지우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땅에서 나는 젖, 지우를 먹었는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줄이. 그래서 백소씨족의 지소씨가 이제 먹으려고 줄을 딱 서 있는데 좀 연세 있으신 분이 오셨어요.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몇 차례를 양보하다가 네 차례가 되어서 먹으려고 보니 없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집에 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하고 있는데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렸더라. 그래서 먹어요. 백소씨족의 지소씨는 양보해 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다가 이 과정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먹고서 젖은 어떤 맛입니까? 젖은 뭐 기억은 안 나겠지만 우유로다가 대비를 해보면 그냥 무맛이죠. 약간 고소한 맛이 있을까? 무미예요. 포도는 뭐 단맛, 신맛, 뭐 짠맛, 쓴맛 5가지의 맛이 있더라. 그래서 포도를 먹고 지소씨의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것이 무엇인가? 내 기운을 능가한다. 이것이 누구의 힘인가? 포도의 힘이로구나. 지금까지 나에게 주었던 어떤 그런 세상, 내가 경험한 세상 이외에 새로운 세상을 내가 이걸로 체험하게 되었다. 지소씨가 이걸 먹으니까 너무 신세계다. 젖만 먹다가 이 포도를 먹으니까 신세계잖아요. 아기가 엄마 젖만 먹다가 어느 날 사탕을 먹으면 신세계겠죠. 그러한 신세계를 주변 사람들한테 너도 먹어봐라. 너도 먹어봐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먹으니 이빨이 나고 침이 생기고 침에 독이 생기고 그러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뭘 못하게 됐느냐. 이 향상을 수중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므로 마고성에서 잉여인간이 돼버립니다. 탁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뭐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미를 먹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선과 악을 나눠보는 분별 이원론의 의식으로 빠진 것이다. 그럼 오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감의 차원으로 떨어져서 세상을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색성향 이쪽법, 물질의 세계로 분별의 의식이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다시 얘기해서 오감의 세계, 분별의 의식.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고성을 나오는데 이 마고성을 나오는 과정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에덴 동산을 나오는 거는 죄를 져서 벌 받는 겁니다. 마고성에서 왜 나오느냐? 분명하게 부도지에 적혀 있습니다. 마고성을 보존하고자.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지유가 다 말라버려요. 모든 인간들이 다 살아있는 생명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마고성이 막 이제 무너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조가 황궁시, 백소시, 흑소시, 청궁시가 마고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마고성을 보존하고자 마고성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보만 하는 거예요. 통보만. 마고가 나가라! 이렇게 안 해서 절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인간이 마고에게 출성하겠습니다. 통보하고 와서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마고성은 파괴된다. 이 마고성을 보존하고자 우리는 나갑시다. 동서남북으로 다 나가세요. 근데 나가기 전에 뭘 나눠주냐? 천부를 나눠줍니다. 여기 천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마고성의 정중앙에 천부를 봉수하였고 그거를 가지고 너도 하나 나도 하나 4조각으로 나눠져요. 천부가. 부도지에는 나머지 세계에 대한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청궁씨, 백소씨, 흑소씨한테 간 천부가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행방은 없습니다. 다만 황궁씨가 가장 맞이임으로 가장 춥고 험한 북쪽 천산주로 나갔다. 그러면서 황궁씨 다음에 유인씨로, 유인씨 다음에 환인씨 이렇게 천부를 계속 전하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음루씨가 땅에다가 이제 묻어버려요. 거기까지가 이제 나오는데 이 출성을 한 이유가 마고성을 보존하고자. 왜? 언젠가 다시 우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복본의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복본, 근본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마고성으로 언젠가 다시 저희가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마고성으로 돌아오는 과정도 마고가 너 픽!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가 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천부를 중심으로 수증, 요즘 말로 말하면 수행이죠, 수행. 황궁씨가 당부를 합니다. 천부를 나눠주면서 수중하시오. 그러면 모든 해혹 복본, 모든 미혹된 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복본할 것이요. 우리 언젠가는 다시 이곳에서 만납시다! 하고 복본의 맹세를 하고 이 복본하는 방법은 천부를 수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권과 결정권이 대대 인간에게 있다. 마고성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천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고성이 이야기가 나타내주는 것은 삼원성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로다가 표현하면은 이원성이라는 것은 이제 다르다, 별개로 존재해 있다, 분리되어 있다 하면서 이원성이 분화될 때는 다르다가 있으니까 분열되는데 이것이 천존지비, 강약이 있는 거예요. 강약. 대립하고 경쟁하고 소유하고 지배하고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비이원성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이제 대략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비이원성의 분화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불교라고 하는 거는 비이원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불교는 현실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비이원적으로 존재하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저도 이제 수행과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삼원성은 천부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낸다. 처음의 시작이 하나다. 하나라는 거. 불교는 오히려 이제 비이원성이기 때문에 공하다. 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변화와 분화와 이런 묘수를 못 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라는 걸 가지고 분화를 할 수가 있다. 삼원성에서는 같은 것, 하나인 것을 가지고 분화를 하기 때문에 만왕만래하지만 용변무동본하는 것이 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중천지를 거쳐서 다시 하나로 수렴되는 이러한 그 패턴을 보인다. 주역을 완성시킨 거 아시죠? 주역을 완성시킨 거. 정역이거든요. 김일부 선생이 저기 논산에서 영가무도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려, 읊조리는 노래, 무도, 땅을 밟으면서 추는 춤 이런 거를 어떤 그런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삼매의 경지에 들어서 한 거예요. 화물경의 경지에 들어서 밤에 올라가가지고 영가무도를 하다가 아침에 이슬 맞고 내려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좀 미쳤다 이랬는데 그 영가무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팔개가 빙빙빙빙 돌더라. 문왕 팔개도 아니고 이게 복희 팔개도 아니고 희한한 팔개가 돌더라. 이게 뭐지? 팔개를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내놓은 게 이게 정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을 정자를 쓰는데 꿈에 공자가 나타나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공이 완성하셨군요. 이제 완성된 역이 나왔다.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정역이 뭐길래 사실 주역도 잘 모르면서 정역을 보려고 이제 그래서 책을 구해가지고 딱 펼쳤는데 제가 이 대목을 보고서 책을 딱 덮었습니다. 그게 바로 천지지리는 삼원입니다. 이게 정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역을 삼원론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정역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중단자적인 역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대목은 정확하게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집단무의식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고
신이 인간을 지배한다. 우리는 이것만 알고 살았는데 한민족의 뭐 단군사화라든지 부도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과 인간이 하나라는 이러한 것도 인간의 무의식에 들어있구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현실 세계로. 현실 세계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개체. 그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부도지고 부도지의 이 마고성 스토리다. 이 스토리를 알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매트릭스 보셨어요? 옛날에 나온 거가 3편이 있어요. 3편. 이 매트릭스를 보면은 되게 삼원적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과 컴퓨터가 싸워요. 그러면은 이원적인 세상에서는 인간이 승리하고 매트릭스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이렇게 끝을 맺어야 돼요. 기존의 헐리우드였다면 뭐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 매트릭스는 희한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간과 매트릭스가 공존을 해요. 조화롭게. 그렇게 이제 3편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요 이제 스미스라고 하는 인간이 이제 폭주를 하죠. 요원이 폭주를 해가지고 무한 복제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스미스로 만들고 이 사람도 스미스로 만들고 내가 스미스로 만들어서 오라클도 스미스로 만들고 다 스미스 세상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트릭스 자체가 존재가 위협받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 누구냐면은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계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이 인간이냐. 네오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제 네오가 수백 명으로 복제하고 있는 이 스미스하고 싸우죠. 근데 결국에는 네오가 져요. 스미스가 네오조차도 이제 스미스화 시켜요. 서양의 이 물질 문명이 동양으로 덮쳐와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덮었어요. 먹었어요. 근데 한국 안에 있는 어떤 게 꿈틀꿈틀 하더니 막 서양으로 이제 막 가요. 스미스가 네오를 스미스화 시켰는데 네오 안에 있는 어떤 인자가 스미스로 들어가서 스미스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매트릭스 세상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갈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 마고성 이야기는 인류 집단 무의식에서 삼원성이라고 하는 신과 인간이 하나다. 모든 인간은 하나고 인간과 자연도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수렴된 의식을 찾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같이 부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촌 평화를 위한 통일 한반도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려 설계도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 부도지의 부도 부분이. 저는